자, 민법의 기본 원리. 자, 민법은 재산법이죠. 재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 민법은 크게 근대 민법과 현대 민법으로 나눠져요. 근대 민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제 국가 시대에 왕권에 시민들이 대항을 하면서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대 민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대 민법에서 가장 치를 떠는 건 뭐냐면 개인적 자유를 요만큼이라도 건드리는 거. 이게 뭐가 떠올라요? 다시 옛날에 왕의 그 혹독한 정치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왕권으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왕들이 뺏어가면 주먹으로 때립니까? 왕들이 뭐 횡포를 부른다는 게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 대 맞으면 조금 있다가 덜 아프지만 재산 뺏기고 나면 회복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민사, 개인 재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의 가장 큰 저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고, 소유권은 절대적이다. 왕이라도 개인의 사유재산 뺏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을 가진 자는 그 소유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시대였었어요. 그걸 이제 자유방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 내가 내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내 재산을 거래할 때는 완벽하게 자유가 허용이 됐던 겁니다. 이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법에 가서 한번 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내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내 잘못이 없으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여기서 과실은 사과 같은 그 과실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예, 과실 책임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인 거예요. 제 얼굴 쳐다보세요.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 이거는 개인적 자유주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었던 원칙이었어요.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원칙인데, 이러다 보니까 계약 자유가 허용이 되고 소유권 절대가 허용이 되면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그러니까 무제한 자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막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발달의 1등 공신이 민법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자본주의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이 생겨요. 자본가 계급. 뭐라 그래요? 부르주아지라고 하죠. 부르주아.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뺏기고 나면 생계를 위해서 가서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롤레타리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계급이 이제 나눠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를 파고들고 항상 선동가들이 뭐죠? 계급 투쟁론 이런 걸 하면서 없는 사람들은 투쟁을 해서도 있는 사람 걸 뺏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그리고 그 이론의 종점이 뭡니까? 자본주의 붕괴론인 거야. 결국은 자본주의 붕괴할 테니 붕괴하기 전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뺏어오자. 이런 이론들이 막 팽배한 거죠. 이게 무슨 정치 사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재산과 관련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생긴 이론들인 거예요. 이게 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의 대공황이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 전 세계 경기가 폭망할 정도까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소련의 경제는 아주 건재하게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계획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공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분야에 다 개입하면 옛날에 절대 왕권 시대가 갑자기 회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개입을 하면서 대두시켰던 이론이 공공복리인 거야. 그러니까 있는 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없는 놈들도 조금 나눠줘 가면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해서 공공복리의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살짝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뭐가 하나 추가됐다 그랬어요? 공공복리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추가된 것이지, 소유권 절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 변함이 없어. 전 세계 어디나. 여기에 공공복리의 개념을 추가하니까 소유권 상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되 소유권 행사할 때는 권리 남용하는 식으로 행사하지 말고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해라.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하고 남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도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어요.
너무 자유롭게 계약을 풀어주다 보니까 불이익 계약, 불공정 계약이 너무 난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공정의 원칙이 대두가 되는데 개인끼리 사적 재산을 거래할 때 국가에서 개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노동과 관련된 근로계약 같은 거 있죠. 이 근로계약도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그리고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는 어떤 촉발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소한의 임금은 얼마까지 보장해줘라. 최저임금제인 거예요. 근로시간은 월급을 5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근로는 하루에 23시간 시키고 이러면 사람이 못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시간도 정해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회법, 중간법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공정하게 체결해라.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금 폐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자는 책임을 지되 과실이 없는 자도 무과실 책임론이 또 있습니다. 과실이 없는 자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책임도 져야 된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업무를 시행하면서 거래 형태가 이런 거예요. 거래 형태가 과거에는 직접 거래하던 시대에서 이제 시장 경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지죠. 또 위탁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대규모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내가 주문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생겨서 손해가 크게 발생했다. 그럼 지가 잘못해서 손해 발생한 거니까 지가 책임지는데 도의적으로 나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 과실은 없지만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지금 포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야. 거기에 공공복리의 개념이 가미가 돼서 무과실 책임론이 추가가 된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포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거기에 공공복리의 원칙이 추가되면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되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포기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공공복리의 원칙을 가미해서 소유권 상대의 원칙. 그러니까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행사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민법은 현대 민법일까요? 근대 민법에 가까울까요? 우리 민법은 58년 2월 22일 날 제정이 돼서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민법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은 공공복리를 최고의 원리로 해야 되느냐, 사적 자치, 즉 계약 자유를 최고의 원리로 해야 되느냐, 어떤 게 우리 민법의 태도일까라고 하는 건 우리 민법이 근대 민법에 해당하느냐, 현대 민법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대 민법이야, 근대 민법이야, 우리 민법이? 현대 민법이죠. 1960년생들 지금 현대에 지금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대 민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개인적 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공공복리를 최고의 실천 원리로 하고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다. 다 했어요. 여긴 특별히 나올 게 뒤에 가면 우리 계약법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 있죠?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여기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 3개가 있고 넘겨보시면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사성적 배경이 줄칠 거 없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 자본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됐다. 수정 자본주의가 뭐죠? 공공복리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복지국가라고 하는 말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대공황을 아주 세게 겪었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가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의 실천 원리가 도입이 되면서 3대 원칙이 수정, 소유권 상대, 계약 공정, 무과실 책임론이 가미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는 공공복리가 최고다 아니면 사적 자치가 최고다라고 하는데 다수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공복리를 최고의 원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정도고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정답으로 고르게 들어가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민법의 해석입니다. 민법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만 적용하지 다른 사건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했죠.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이게 해석 방법에 따라서 코에 걸 수 있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귀에 걸 수 있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입에 걸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구체적 사건이 있으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의 내용을 좀 세분화하는 과정이 있죠. 이걸 법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을 해석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법리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제 설명 듣고 계십니까? 책을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두 가지 법리인데 그 하나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인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법을 지금 60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됐어요. 5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벌써 60년 이상 왔죠? 그때 만들어진 법의 내용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60년 전에 해석 방법하고 지금 해석 방법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60년 전에는 여성들이 무슨 종중회의에 나오냐, 이게 당연한 법리였지만 지금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커. 어디 가든지. 식당 가봐. 남자들 웃음소리가 커, 여성들 웃음소리가 커요. 옛날에 남치킨 꼬꼬대 하우스 폭삭이요. 아세요 그거? 영어도 이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했다가 완전히 몰매 맞아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관념이 바뀜에 따라서 똑같은 규정도 바뀔 수 있어. 얼마든지. 예,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사실은 우리 법 이론 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고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그게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성문법이 빨리빨리 바뀌지 않거든요. 또 쟤들 얘기하면 쟤들 귀 간지러우니까 그만 얘기하고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애들이 안 바꾸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러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서로 충돌한다. 해석하는 과정에. 그럼 뭐를 우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라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문법주의 국가 아닙니까? 성문법주의 국가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해? 구체적 타당성이 더 중요해?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 타당성은 불문법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시험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한다? 법적 안정성. 즉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 발견에 주력해야 된다. 얄미워 죽겠죠. 말 되게 어렵게 하고 있잖아. 꼭 배웠다는 것들이 얘기할 때는 배운 티를 내고 최대한 보통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게 말을 만들어요. 그죠? 네. 아주 격렬하게 동의하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요 내용 한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 법적 안정성이 우선이라고요?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문맥 가지고 두 문짝 바꿔놨는데 혼란스러워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법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 동그라미 2번에 법 해석 기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세 번째 줄 맨 뒤에 보이세요? 법적 안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 발견하는데 민법 해석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법 체계는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해석할 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발견해야지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민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밑에 보이시죠? 예, 먼저 유권 해석이 있죠. 유권 할 때 유권에 한자로 써 있죠. 그 유권 할 때 그 권은 공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권 해석은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3대 축이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예요. 그럼 입법부에서 해석하는 걸 입법 해석, 사법부에서 해석하는 걸 사법 해석,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해석하는 걸 행정 해석이래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해석한 것도 유권 해석이고 입법부의 유권 해석이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해석한 것도 사법부의 유권 해석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유권 해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입법부나 사법부는. 왜냐하면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을 해석하는 걸 입법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법 해석은 뭐냐면 판사가 구체적 사건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민법 제 몇 조를 적용하고 민법 제 몇 조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법의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첩계약을 체결한 남녀가 있는데 서로 주고받을 게 헤어지면서 안 좋은 결과로 헤어지면서 서로 주고받은 거 달라고 소송이 이루어졌대요. 그럼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니네 둘이 아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네. 근데 누가 얘한테 주고 누가 이렇게 줬다면서? 예. 그럼 이렇게 판단합니다. 첩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반사회적 행위고 그에 따른 급부는 746조에 근거해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불법 원인급여는 그 급여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호간의 반환의 의무가 없다. 빵빵빵 때려주는 거죠. 첩계약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반사회적 행위로 해석했고 그에 따른 급부를 뭘로 해석했다고? 불법 원인급여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법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적용을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입법 해석은요? 입법 해석은 법을 만들고 또는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입법부의 판단인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입법 해석은 법 조문 자체를 읽어보면 법 조문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어떤 작용을 설명하고 있으면 이건 다 입법 해석인 거예요. 사법 해석은 사법부에서 판결문 만드는 걸 사법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네들은 유권 해석이다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입법 해석이다, 사법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행정부에서 해석하는 걸 뭐라 그래? 행정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행정 해석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주로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국토해양부 유권 해석이다. 여러분 소장님 가시면 조금 애매한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관할 관청에다가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문의를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요거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유권 해석인 거예요. 공권력 가진 자들의. 아시겠죠? 그래서 구청에서 해석한다고 구청 해석이나 행정부에서 해석한, 국토해양부에서 해석한다고 국토해양부 해석이다. 이렇게 안 그러고 얘네들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유권 해석이다. 어떻게 보면은요, 입법 해석은 법을 만드는 제정 개정이고 사법 해석은 법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 해석은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본질적 의미의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본질적 의미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건 학리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학리 해석은 무권 해석이에요. 무권 해석. 무권 해석인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우린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해요? 없어 보이는 걸 좋아해? 유권 해석은 있어 보이는데 무권 해석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권 해석은 공권력은 없지만 학문적 이치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래서 이걸 학리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리 해석도 자 이거는 뭐 암기할 사항 아니에요. 문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놓고 해석하는 걸 물리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의 문자적 이치에 따른 해석이다. 그래서 물리 해석이다. 그 문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어색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보다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조금 범위를 축소하거나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한다. 논리 해석인데 논리 해석보다는 더 중요한 게 범위를 좀 넓혀서 해석한다. 그럼 그게 무슨 해석이야? 확대 내지는 확장 해석이고 범위를 좀 좁혀서 해석한다. 그럼 그건 축소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또 민법의 개념과 정반대로 해석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걸 반대 해석이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어떤 게 확대 해석이고 어떤 게 축소 해석이고 어떤 게 반대 해석이냐라고 하는 건 굳이 뭐 느낌 가지고 찾아낼 수는 있지만 혹시 해석을 하면서 뭐뭐도 포함한다. 뭐뭐도 당연히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건 확대일까 축소일까? 확대, 확장 해석이죠. 그 다음에 뭐뭐는 제외한다. 뭐뭐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축소 해석인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안 배웠지만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미리가 뭐야? 미리미터요? 사전이란 뜻이죠. 사전에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걸 반대 해석이라고 한다고.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만 돼 있지. 그러면 사후에 나중엔 포기할 수 있나?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근데 민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만 돼 있죠. 그럼 사후에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그럼 무슨 해석이에요 이게? 반대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개만 줄 칠게요. 자, 유권 해석엔 두 번째 줄 입법 해석에 찾으셨어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을 설명하고 있죠. 법조문으로 물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걸 무슨 해석이다? 입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입법 해석인 거고, 학리 해석이다. 그래 학문적 이치에 따른 해석인데,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일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학리 해석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유권 해석은 사실은 입법부의, 사법부의, 행정부의 해석인데, 얘네들은 입법부의 제정, 사법부의 적용, 행정부의 집행의 의미인 것이지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게 대표적인 행정 해석이 뭐냐면, 여러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시잖아요. 그럼 동시에 2개 단지 이상에 취업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대상이고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동시에 2개 단지 이상에 취업한 걸 이중 취업이라고 하거든요. 동시에 2개 단지 이상에 취업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중 취업. 근데 1개 단지에서 주택관리사로서 소장님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전기기사로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건 이중 취업인가요?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돼 있어? 동시에 2개 단지 이상의 취업한 걸 이중 취업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토해양부에서는 동시에 2개 단지에 취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지 내에서 소장님으로서 주택관리사로서 소장님과 전기기사로서 전기안전관리자 겸직하는 것도 이중 취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중 취업으로 쫙 째려보면서 눈치 주겠다는 거야. 취소하고 벌금 매기겠다는 거야. 즉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거야. 그게 지네들은 그렇게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행정 해석이, 국토해양부 유권 해석이지만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집행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 의미의 해석이 아닌 거죠. 그럼 해석이라고 하는 건 학리 해석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 할 때는 학리 해석을 의미하고 유권 해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학리 해석은 문자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 물리 해석. 그 다음에 논리 해석은 뭐죠? 체계적 해석이다. 그래서 조금 넓게 조금 좁게인데, 거기 보니까 논리 해석의 유형이 니은에 나오죠. 지금 잘 쫓아오고 있죠. 거기 확장 해석이 있잖아요. 이 범위 넓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여기에서 재산의 범위는 유가증권의 처분도 뭐라고 돼 있어요? 포함된다. 포함된다니까 범위가 넓어졌죠. 자, 배우자의 민법 규정상 배우자에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뭐요? 포함된다. 그럼 사실혼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자, 상속권을 정함에 있어서 배우자는 사실혼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그러면 축소지 축소. 배우자의 범위를 지금 축소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축소 해석 나와요. 축소 해석은 두 번째 줄에 민법 22조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만을 의미하며 범위 축소됐어, 확대됐어요? 축소됐죠. 한마디 사실상 이해관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금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거죠. 어떤 법조문이 거기에 해당하느냐가 아니라 이 문구를 읽고 이게 범위가 확대되는 거냐 아니면 범위가 축소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밑에 이제 반대 해석해 보면 두 번째 줄인가요? 세 번째 줄인가요? 세 번째 줄이네요.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사전에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사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사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음 페이지. 이제 나머지 보정해석, 유추해석 같은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민법의 효력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법의 효력은 시에 관한 효력이 있고 사람에 관한 효력이 있고 장소에 관한 효력이 있어요. 민법의 효력은. 그래서 시는 때에 관한 효력이죠. 시에 관한 효력.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효력인 거죠. 사람. 뭐야. 가끔가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인에 관한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관한 효력이 있어요. 장소에 관한.
시는 소급표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법률은 그 행위 당시에 있었던 법만 적용해야지 과거의 행위를 지금 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과거의 행위를, 그러니까 행위할 당시에는 없던 법이었는데 지금 법이 생기고 나니까 과거의 행위를 지금 법을 적용하겠다. 이걸 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급 적용은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해서 소급 입법해서 소급 적용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적을 모두 제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지난 여름에 제가 했던 일을 내가 지금 다 알죠. 근데 쟤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했던 행위를 전부 범죄로 만들어 봐봐요. 그럼 쟤는 징역 가야 되죠. 징역 가요. 징역 가고 교도관한테 말 붙이면 징역 20년 추가된다. 근데 쟤 한번 이렇게 말 붙였다 20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소급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공법 분야가 그렇고 민법은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다만 구법에 의해서 생긴 권리, 이걸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야. 구법에 의해서 생긴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은 재산법 아닙니까? 재산법인데 과거의 어떤 행위가 현행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구법, 과거의 그 어떤 그 민법에, 구민법에 의해서 생긴 권리는 지금법으로 침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득권은 보호가 되고, 그럼 소급 적용해서 이익 보는 자만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 보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법에 의해서 생긴 권리 그대로 보호가 되고,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권리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을 보는 자만 있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인의 효력은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어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는데, 속지주의는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사사건에 관해서 우리 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속지주의예요. 이건 전 세계 다른 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같은 경우도요. 속인주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속인주의. 그럼 속지주의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한국법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속인주의, 속지주의인데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미국인이 와 있는데 한국법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우리도 속인주의해서 우리 법 적용하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속지주의 주장하면서 중국법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도 속인주의 주장하면서 우리 법 적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그때는 전쟁해야 될까요? 그렇죠.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해결하는 게 뭡니까? 국제사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국제사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속인주의와 관련돼서는요, 속인주의, 속지주의라고 해야 되구나. 속지주의와 관련돼서는요, 외교 특권자들이 있어요. 치외법권자라고 하죠. 치외법권자. 이런 애들. 치외법권이라든지 외교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외교관들이 외교 활동을 할 때 그 주재국의 형벌권이나 과세권에 저항하지 않고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외교관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는데 외교관에서는 우리에게는 보통 휘발유가 1,700원 정도 하는데 외교관에는 리터당 17만 원 팔겠다. 그럼 외교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서 차 끌고 나가겠어? 그렇죠. 외교관은 신발 한 켤레에 3천만 원이야. 한국 사람 아니고 외교관들은. 그럼 외교 활동이 극히 제한이 되죠.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과세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은 과세되지 않죠. 면세품을 사는 거예요, 외교관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래서 뭐 자동차를 사도 특별 소비세라든지 부가가치세 같은 거 안 내고 사는 겁니다. 과세권에 저항할 수 있어요. 외교관이 한국에서 형벌을 저질러도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는 거지 한국에서 처벌 못하죠. 이런 것들이 외교관의 특권인데, 민법은 외교관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외교관이 한국에서 물건 사는데 외교특권, 치외법권, 그럼 돈 안 내도 된다는 얘기거든. 식당 가서 밥 먹고 외교관 그러고 나가면, 치외법권 외교관 그러고 나가면
그러면 식당 사장님들이 손해 봐, 안 봐? 걔네들이 더 손해요. 식당 사장님 손해가 아니라. 걔네들이 훨씬 더 손해예요. 왜냐면 그 다음번에 외교관들 걔들 오면은 밥 팔아, 안 팔아? 문 닫아. 그럼 지네 나라에서 공수해 갖고 와야 돼, 밥 한 끼도. 걔네가 훨씬 더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적용할 때 외교 특권이나 치해법권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민법을 적용할 때 외교 특권이나 치해법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치해법권이나 외교 특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아시겠죠? 이걸 무슨 국어적으로 해갖고 이게요, 어법이 이렇고요 라고 하는데, 그럴 시간에 그냥 이해 안 되면 암기해 버리세요. 아시겠죠? 항상 이걸 또 저도 이제 국어적으로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하는데, 저도 국어적으로 문법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어법에 잘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문법에 잘 안 맞냐면, 일본식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식 어법하고 한국 문법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한국식 문법으로 자꾸 맞춰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럴 시간에 그냥 한 줄 더 외우세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이에요. 장소적 효력은 어떻게 보면 속지주의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속지주의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장소는, 우리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그죠?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사건, 모든 사물에 적용한다. 이건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건 모든 사건, 모든 사물에 적용한다. 그럼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까지냐? 영토국권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면 우리 북한 지역이 우리 영토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북한 지역에 우리 민법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돼서, 그 북한에 살고 계시다가 월남하신 어떤 의사분이 돈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재산이 북한에 아직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지분 인정해서 한꺼번에 보내주면 나쁜 쪽에 쓸까봐 조금씩 보내주고 있답니다. 어떤 경로로 보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서로 상호간의 왕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 지역을 미수복 지역이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그건 이제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고, 정치적인 용어고, 법적으로는 미수복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시에 관한 효력, 소급효를 인정한다. 그리고 양쪽 가로 2번에 보니까 민법의 소급효 원칙이라는 굵은 글씨 보이시죠? 그거 줄쳐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가면, 다만 국법에 의해서 발생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국법에 의해서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줄쳐 놓으시면 되고요. 인에 관한 효력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3번에 속인주의, 속지주의 관련 외국 민법과 충돌,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뭘로 해결한다고 돼 있어요? 국제사법으로 해결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국제법상 치해법권자라고 하는 게, 국제법상 치해법권자는 두 번째 줄,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맨 두 번째 줄 맨 뒤에 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교 특권은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치해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장소적 효력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사건 사물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그래서 미수복 지역에도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그 효력이 있다. 미수복 지역이 어디요? 북한 지역이죠. 네, 우리 민법은 효력이 있다. 이 기국주의라고 하는 건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해상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이 있죠. 공해상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개항된 국기가 표시하고 있는 나라 법이 적용이 돼요. 저 항공기에 우리 태극기가 빵 찍혔다. 그럼 항공기 내에서는 우리 태극기, 우리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어떤 상선에 뭐 다른 나라 파나마 국기가 붙여져 있다. 표시하고 있는 나라가 개항된 국기가 파나마다. 그럼 파나마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국주의다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고 넘어가십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권리와 의무 한번 볼게요. 권리. 자, 이제부터 권리가 뭐냐?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라고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아예 줄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 앞으로 권리의 개념은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의무는 뭐냐면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부과되는 각종 제한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가 많아야 돼요? 의무가 많아야 돼요? 아니면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권리 의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 의무 상호간에 있죠? 상호관계, 거기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것 있죠? 요거 하나만 줄쳐놓을게요. 뭐가 있어요? 친권이죠, 친권.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친권으로서 법정 대리권이면서 부양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그거 하나만 줄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법률관계라고 하는 건 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이나 또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사회생활 관계를 이 틀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틀 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노란 자유에 해당하는 관계가 법률 관계인 거죠. 법률. 여기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건 법률 행위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가 법률 관계인 거죠. 이 관계의 핵심은 뭐냐? 권리를 남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즉 계약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회생활 관계 중에서 법률 관계가 아닌 관계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법률 관계가 아닌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 결국은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닌데 혹시 위반하게 되면 그런 거지. 이거를 위반하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법적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관계는 본질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연인끼리 손가락 걸면서 다른 여자 쳐다보기 없음, 딴 남자 쳐다보기 없음 이라고 손가락을 걸어대는 거야. 그럼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쳐다봐서는 안 되죠. 이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야 아니면 인간관계? 인간관계야. 근데 슬그머니 옆에 박보검이 지나가니까 쳐다봤다는 거야. 약속을 했는데 쳐다보면 돼, 안 돼? 봐야지. 뭐가 또 안 돼. 딴 애도 아니고 신희영이도 아니고 박보검이 지나가는데 봐야죠. 그죠? 우리 여성분들 박보검이 지나가는데 봐야 돼, 말아야 돼? 애인이 옆에서 손가락 걸고 있었는데 걔가 와서 사진 한 장 찍지 안녕하세요 그러고 팔짱 끼고 찍어야 돼, 말아야 돼? 예, 팔짱 끼고 찍었다는 거야. 그럼 남자친구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까요? 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했고 잔금 주기로 한 날 돈을 안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관계 아닙니까?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로 바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인간관계 중에서 호의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호간에 호의를 베풀고 또 호의를 받는 관계인데 이 관계는 인간관계지만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 호의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률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관계예요. 이걸 호의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공짜로 자동차 태워주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운전자의 운전과실로. 그럼 공짜로 자동차 탔던 사람이 그래 다쳤다는 거죠. 다쳤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는 그 다친 사람 호의 제공을 받은 사람의 법적 구속의사 나는 이거 법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의사 법적 구속의사가 있으면 법률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인간관계로 끝나는 거죠.
그럼 법률관계로 발전했다. 그럼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전부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일부 감액할 수도 있다. 굉장히 일반론 얘기하는 거예요. 차를 공짜로 태워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차 교통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태워주고 가다가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쳤다는 거야. 그럼 걔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걔 치료 다 해줘야죠. 그런데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느냐? 예, 다 배상해야 된다니까.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호의자와 동승자 간의 밀접성, 친밀성이라든지 서로 어떤 관계, 또 동승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여러 가지 법리가 있어요. 면책의 묵시적인 합의라든지 또 무상계약의 법리라든지 이런 거요. 네, 이런 걸 적용을 해서 감액할 수도 있다. 암기할 거 하나도 없어. 원래 무조건 모든 손해 다 배상인데 예외적으로 일부 감액할 수도 있다요. 그럼 거기에 적용되는 법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무상계약의 법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면책 감격의 묵시적인 합의다, 자초한 손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려운 얘기 할 거 없고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요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원래 모든 손해 다 배상이죠.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 감안해서 감액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공짜로 차 태워줬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의 종류가 나와요. 사건의 종류가 나오죠. 사건의 종류. 자, 권리의 종류는 내용에 따른 분류도 있고 또 작용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내용과 작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